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을 논의하고 방향을 전달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주재한 비밀회동 전에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삼청동 비밀회동에는 당시 법원 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장관 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의 불신이 많이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역사에서 총무원장이 사실상 탄핵된 건 처음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회에서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압이 없었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성범죄로 처벌하자는 건데 이미 이런 내용의 개정안들이 국회에 여럿 올라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이 대체 복무자의 주요 업무에 질외 제거를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논란입니다. 법안엔 대체 복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말복인 오늘 한반도 서쪽 지역엔 폭염특보가, 동해안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엔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까지 더해져서 전국에 온갖 기상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만들어진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입니다. 그 열악한 실태를 밀착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저희들의 취재 내용을 첫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의 대상이었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죠. 당시 왕 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에 자신의 공관으로 현직 대법관과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올리고 결론을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도 이 만남이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시인했다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삼청동 비밀회동으로 불리는 이 자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고 이후에 보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밀회동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먼저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에게 공관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이 열리기 전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법원에 어떤 요구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삼청동 만남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수차례 이루어졌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올려 전범기업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법원과 이야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지시 직후 가진 비밀 회동 내용 역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삼청동 회의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청와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직 대법관까지 불러들였던 이 비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참석한 회의였는데 이렇게 보면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관계부처 회의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진 삼청동 비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회동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이 정리된 문건을 확보했는데 황 장관이 포함돼 있고 발언 내용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회동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들이 참석한 사실상의 관계부처 회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와대 요구에 따라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을 미룬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청와대 관계부처 그리고 대법원을 대표하는 대법관까지 모여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 뿌리째 흔들린 일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전범국의 전범 기업을 위해서 피해국의 대통령 등 수뇌부들이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이를 도모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12월 1일에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에 대해서 이가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난 사실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보도를 통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확인이 된 거죠. 네. 대체 2013년 12월 1일에 있었던 그 비서실장 공관의 모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검찰 수사 상황과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공통된 것은 일단 그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12월 1일은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일이었는데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휴일 오전 10시에 모인 건데요.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또 법원 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윤병세 외교장관, 또 황교안 법무장관 이렇게 4사람이 모였습니다. 김 실장이 차한성 대법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당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회동에 앞서 이미 청와대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차한성 대법관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으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임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강제징용 소송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2013년 12월 1일이라는 시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 회동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 보겠습니다. 2000년과 2005년에 2번에 걸쳐서 피해자 총 9명이 일본 전범기업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합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또 일본 기업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2심까지의 판단이 틀렸다. 그러니까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그때 크게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1면을 모두 장식했었는데요. 당시 이 판결이 나자 피해자들은 70년 만에 징용 피해 한이 풀린 것 같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그 1년 뒤에 2013년 7월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또 다른 피해자 5명에게는 8천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고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에 이 판단을 다시 좀 해달라 이렇게 재상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3년 7월 그리고 8월의 일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또 새로 다퉈야 할 법리가 생긴 건 또 아닙니다. 더 이상의 절차 없이 그대로 확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법률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상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고 4개월까지 이 기각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예. 아까 일본 기업의 재상고가 이렇게 8월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회동이 있었던 12월은 대법원이 곧 사건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바로 넉 달쯤 되는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직전이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대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까 봐 삼청동 회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시 이 회동에서 대법원이 요구받은 대로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나 외교부가 왜 이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것,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일단 201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보면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팽팽하게 맞서긴 했습니다. 그만큼 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박근혜 청와대가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은 것을 고려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당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 지원과 또 2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 대신에 우리 정부와 국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사실상 소멸시킨 그 협정인데요. 예.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이 재판을 직접 챙긴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국의 수뇌부가 전범 기업을 위해서 일한 말도 안 되는 상황, 네. 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한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런 시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 방어 전략까지 짜준 정황이 드러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원실 사무국장을 아는 사람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4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절반인 2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홍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대법원이 홍 의원의 재판 대응 전략과 예상 형량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홍 의원은 대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홍 의원 측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꺼낸 얘기인데 이것은 야당이 강하게 원하는 사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협치 카드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는 의석수라는 생존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대통령과 같은 편인 여당이 오늘 오후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강현 기자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점심 메뉴로 오색 비빔밥을 내놨습니다. 각 당의 상징색을 나타내는 식재료가 담겼는데 협치를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야당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선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은 현재보다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찬성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최근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자 하고 제안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크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까지 맞물려 최종 개편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야 정 상설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4.1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여야 의원도 함께 방북해 남북 국회 회담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치 모델로 지난 대선 당시 공약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이 그 분위기가 계속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산 석탄 논란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 뼈있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넥타이를 풀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야가 실질적으로 우리 하라는지 때로는 뭐 바른미래당 기분 좋은 거 조금 야단하고 안 하는 거 좋아. 북한산 석탄 문제를 놓고 국익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추락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익이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문 대통령의 의견을 받았지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는 꼬리표를 달아났습니다. 석연치 않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국회에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합의한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정의당도 선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고 노회찬 의원의 저서를 전달하며 은산분리 완화 등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 논란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알려진 것보다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북한과 미국 관계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기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조율하는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미 간 실무 접촉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빈손으로 귀국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3차 방북 때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도 면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벌써 4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방북하면 미국은 ICBM이나 핵 관련 리스트를 받고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식으로 북미가 합의점을 찾을 거란 관측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종단 입법부인 중앙종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이 상정된 적은 있지만 통과되는 것은 종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중앙종회 제적 75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56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 50표를 넘겼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한 건 조계종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설정 스님은 표결에 앞서 불신임안이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과 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의상에 걸맞는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임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원로회 인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로회의 23명 중 과반인 12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종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원로의 인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계종이 정말 탈바꿈하고 어떤 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는. 불신임 결의안은 중앙종회 내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 소속 의원 43명이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된 설정 스님의 사유재산 소유 의혹과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의혹 등이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종단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고 조계종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설정 총무원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됐지만 조계종의 내홍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계종의 혼돈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종회가 열린 조계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계사 지금 분위기는 좀 조용한 것 같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계사는 평온합니다. 조계종 역사에서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됐지만 한낮의 시끄러움은 잦아들었습니다. 예, 설정 총무원장이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에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혹시 나왔습니까? 설정 총무원장은 오늘 조계종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앙종회 인사말 자리에서 자신은 종언과 종법을 어긴 적이 없다. 지금의 이 상황이 감정적, 정치적인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뿐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에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종회 1시간 전에 비어있던 총무부장 자리를 새로 임명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22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기다려봐야 하는데 원로회의조차도 설정 스님의 퇴진을 번복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 지금은 조용하다고 했지만 낮에는 굉장히 술렁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집회도 열었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조계종 중앙종회가 열리는 내내 조계사 앞에서는 설정 스님의 퇴진을 찬성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퇴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음모 세력이 쳐놓은 덫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이들 바로 앞쪽에서는 불교계 제야 세력들이 설정 스님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불신임안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런 결정을 한 중앙종회 역시 즉시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는 분들께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종회나 시민단체들이나 다 설정 스님의 퇴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중앙종회도 해산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설정 스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2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불신임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60일, 즉 2달 이내에 새로운 총무원장을 뽑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야 세력이 보기에는 지금의 중앙종회도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뽑는다고 해도 제2, 제3의 설정 스님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애초에 설정 스님을 뽑았던 것도 지금의 중앙종회인데 설정 스님이 문제가 있어서 퇴진을 하는 거라면 그 책임을 지고 지금의 중앙종회도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설정 스님도 물러나지만 자승 스님도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나현 기자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조계종 사태,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조계종의 개혁은 사실 오랜 화두였죠. 그러나 종단 내부의 갈등과 충돌은 계속 반복됐고 늘 총무원장이란 자리를 놓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서로 종이를 던지고 고성이 오고 갑니다. 중앙종회가 열린 조계사 앞에서 설정 스님의 퇴진을 놓고 지지와 반대로 엇갈린 사람들이 다툰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 불교를 위한다면서 이런 사진 찍어?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선거 때도 종단 개혁을 요구하며 불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조계종 내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년 전인 1998년 당시 월주 총무원장의 삼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보다 앞선 1994년 종단 개혁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총무원장의 막강한 권한이 조계종에 계속되는 권력 다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은 전국 3천여 개 사찰에 주지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1년에 5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소속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총무원장과 이를 따르는 일부 스님들에게 권력이 쏠려 있지만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부족합니다. 스님들은 수행하고 포교에만 전담하게 하고 재정은 재가불자들이 담당하게 해야 되죠. 자본주의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청정한 수행을 한다든가 대중을 갖다 구제해야 되죠. 조계종 개혁을 위해선 권력과 재정을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설정 총무원장 퇴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불교 개혁을 촉구해온 신자들의 요구입니다. 불교 개혁행동 김영국 상임대표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핵심적인 질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앙종회는 왜 해산돼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중앙종회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지금 오늘 불신임당한 설정 원장을 비호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거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임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설정 스님을 쳐내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한테 그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정 총무원장은 종헌이나 종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없는지 좀 살펴봐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은 뭡니까? 설정 원장이 한 일주일 전에 그 다른 스님을 만나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배신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지금 자기를 불신임했던 중앙종회의원이나 또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자기가 그 총무원장을 맡아달라고 3번이나 자기한테 와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를 그 불신임에서 쫓아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 결국 오늘 불신임 행위도 당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쫓아내야 하지만은 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신임을 당했다는 그런 심경을 토로하신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이 김영국 대표께서는 설정 스님을 지지하나 보다라고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 저는 설정 스님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러나야 된다고 하셨고 그러나 중앙종회도 문제가 있다. 중앙종회도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이 될까요? 해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난 10개월 동안 했듯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찌 보면 조계종 내 어떤 갈등이랄까 이런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파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파장이 커지긴 하는데요. 그 파장이 저는 긍정적으로 커진다고 봅니다. 이미 그 설정 총무원장을 불신임했다는 것은 물론 중앙종회를 통해서 했지만은 그동안 10개월 동안 쌓아왔던 우리 제가 신도들에 의해서 불신임이 됐고 그거는 종교혁명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혁명이 남아있는데 23일 전국 승려대회가 조계사에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승려대회는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열리는 거죠? 24년 만에 24년 열리는 겁니다. 만에. 그래서 그 승려대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 조계종이 이렇게 부정 비리가 있는 스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청정한 스님들에 의해서 조계종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바라는 많은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23일 날 조계사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총무원장 불신임이 그런 바로 그 단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교 개혁 행동 김영국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서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인건비나 재료비는 다락같이 오르니까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그런 취지겠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속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그런 민생경제 법안들을 좀 지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정부도 첫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상공인 50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수입 6억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과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국세청이 밝힌 취지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일 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남들 보기에는 사장님 하지만 좀 빚 좋은 개살구대잖아요. 솔직히 조사해도 별로 나올 게 없어요. 한 90%가 카드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합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세금 감면 대상 확대, 편의점 거리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6개 업체가 일주일 만에 노선 폐지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오는 21일 예고됐던 1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자 버스 회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 후에 국회에서 다시 성범죄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법이 바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여러 가지 법안이 쏟아졌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개정안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른바 노민지 노루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은 위력을 경직적으로 해석했다면서 입법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이미 여야는 앞다퉈 관련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에만 범죄가 성립하던 기존 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같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5달이 넘은 지금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국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돌아가던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각 당 원내대표의 몫만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모두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는 여전히 특활비를 남겨놨고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언제 공개할지도 알 수 없어서 앞으로도 지켜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것 이상 나는 산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국회 특활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서 최소한의 특활비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국익 문제가 걸려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배정된 올 하반기 특활비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약 31억 원 가운데 5억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또 특활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 청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자료엔 업무 추진비와 예비비 등 다른 내역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에요. 시민단체 측은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특활비만 먼저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지난 6월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대체 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뢰 제거라는 업무가 1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이렇게 지뢰 제거라는 업무가 그것도 첫 번째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대체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입니다. 대체 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걸 두고 징벌적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 밖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습니다. 복무기관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2배입니다.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3건 모두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1.5에서 2배 더 깁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체 복무 업무에 중증 장애인 수발이나 치매 노인 간호 등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무가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고 억지로 밥을 밀어넣는 모습도 CCTV에 잡혔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90점이 넘는 점수를 준 보건복지부의 평가 방식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점심시간입니다. 교사가 3살 아이를 뒤로 눕혀 억지로 밥을 먹입니다. 저렇게 애를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밥을 왜 먹이냐고요. 싫다며 몸부림을 치는 아이를 팔다리로 감아 옥죄고 얼굴에 여러 차례 손찌검도 합니다. 아이는 토하고 구석진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교사는 또래 다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괴롭힙니다. 국민쌤이 한 번도 제지를 안 하시네. 아이가 계속 다쳐오는 걸 수상히 여긴 학부모들은 이 CCTV를 본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결과입니다. 보육과정과 교수법 항목에서 93점을 얻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울분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1개월 정지, 50만 원 벌금, 또 다른 데 가서 또 상호 바꿔서 어린이집 차리고 또 다른 어린이집 가서 일하고. 학부모들의 항의에 교사는 사직서를 냈고 어린이집은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최근 2개월간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에서 대형 병원 몰카 사건을 보도해드렸죠.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과 해당 병원의 노조가 경찰에 고소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간호사 탈의실 불법 촬영 엄중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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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노조와 피해자들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산하 한 대형 병원 탈의실을 찍은 불법 영상이 잇따라 발견되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이 영상은 이미 2015년 1월 피해자들이 신고해 경찰이 수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는 당시 유력 용의자 전공이 이모 씨를 지목했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병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해당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을 찍은 또 다른 영상들과 피해자들이 확인됐습니다. 간호사 수는 10수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탈의실에 추가로 그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다면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는 수백 명이 그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찍힐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들을 통해 영상 촬영 시점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다리 끝에 간신히 멈춰선 녹색 트럭. 추월하는 승용차 때문에 속도를 늦췄다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교량 참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도 있지만 안타깝게 숨진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 식구가 떠난 여행길에서 아버지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 단란한 가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고향 페루를 떠나 이탈리아에서 일하던 27살 청년은 여자친구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제노바를 연고로 하는 두 라이벌 축구 구단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한 모습으로 슬픔에 빠진 시민들을 위로했죠. 하지만 애도와 함께 사고 책임자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도로 운영 회사에 우리 돈 약 1,900억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고 제노바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끼어있는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이 차에 타고 있던 전직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Visto la strada che andava giù e io andavo giù con lei e ho pensato al peggio. Assolutamente sì. 끊어진 다리 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적이나 행운 외에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C'è due macchine, io sono dietro. Camion che vede piccolo verde, quello lì è più fortunato del mondo, capito? Perché 이 생존의 순간 죽음을 맞은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은 콘크리트 잔해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다리 붕괴 위험이 지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탈리아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era un ponte in stato di degrado. Non lo dico io, lo dicono in molti. 도로 통행료 수익은 꼬박 챙기면서 유지 보수에 눈감은 운영회사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I contratti e siamo pronti a revocare le concessioni e a dare multe fino a 150 milioni di euro. 이탈리아 정부는 제노바에 12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 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에서 시작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현장을 단속하면서 불끄기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겠다고 한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가 여전합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 하는 비판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안에선 불을 꺼놓은 채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단속반이 투입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저희도 단속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계속 문을 못 열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많아요. 서울 아파트값이 뛰기 시작한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10일 이후입니다. 휴가철인 이번 주에도 0.18% 오르는 등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로는 영등포구와 용산구에서 시작해 인근 마포구와 양천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1, 2억 정도? 그 정도는 또 상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현 상황에서 잘 안 팔려고 그래요. 특수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엇박자 정책이 모처럼 안정돼 가던 시장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직후에 특검은 결국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일단 김 지사에 대해서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적용했는데 단순한 공범 의미는 아니라면서요? 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승인하고 공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는데요.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난 뒤에 고개를 끄덕여서 사용을 허락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 뒤부터는 킹크랩이 가동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까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함께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진술에 의한 것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영장 청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죠.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시연에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검은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 또 정황 증거들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까? 네, 시연회 당일인 11월 9일 새벽에 만들어진 킹크랩 시연회를 위한 문건이 있고 또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의 진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 지사가 당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간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킹크랩과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지사 측은 만약 그날 범행 모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유를 했다면 대체 왜 그 이후에는 두 사람 사이에 킹크랩이나 매크로 등을 언급하는 대화 내용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이건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 상황인데 애초에 특검이 비중 있게 검토해왔던 선거법 위반 부분은 왜 여기서 빠져 있을까요? 네, 특검도 마지막까지 이 부분 때문에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 결과가 특검 입장에선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김 지사가 일본 지역 고위 외교관 자리를 제안을 하고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음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드루킹이 그 대질 신문에서 댓글 작업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 김 지사와의 관계는 올해 초에 이미 끝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가지고 선거법에 적용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일부에서는 특검이 그걸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분석도 내놓고는 있던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시간이 말해줄 것 같습니다. 내일 이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공적 존재이고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을 다루면서 이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이
BMW 측이 이달 초에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BMW는 냉각기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꼽았지만 정작 이 냉각기가 왜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련 부품 재질이 화재에 약한 플라스틱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결함 시정 계획 보완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25일 BMW에서 1차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함 원인 등을 자세히 밝히라는 국토부의 추가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겁니다. BMW가 밝힌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에서 냉각기 역할을 하는 EGR 쿨러 결함입니다. 엔진을 둘러싼 게 바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입니다. 그리고 이 은색 부품이 EGR 쿨러입니다. EGR 쿨러는 엔진에서 연소돼 나온 배기가스를 830도에서 150도 이하로 낮춥니다. 그런데 냉각수가 셀 경우 퇴적물이 쌓이고 이로 인해 배기가스 온도도 제대로 낮추지 못합니다. EGR 내에 쌓인 퇴적물로 천공이 생길 수 있고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가스가 이를 통해 새어나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BMW가 추가로 낸 보고서에서 관련 부품 재질이 플라스틱이란 점도 명시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EGR 냉각기 결함 원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GR 냉각기 자체가 내구성이 약한 건지 아니면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건지 기술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결함 원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GR 계통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EGR가 먼저 작동하고 나중에 쿨러에서 냉각하기 때문에 쿨러가 문제되면 뜨거운 공기가 흡기 달균화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고요. 국토부도 BMW가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은폐 가능성이나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갖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전 책임을 물릴 겁니다. 오늘 BMW 피해자 모임은 정부와 BMW를 못 믿겠다며 리콜 대상 차량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 화재 원인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국방부가 전국 강이나 해안에 설치된 철책 가운데 불필요한 구간은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 길이 300km 정도 되는 철책의 절반 이상이 내후년까지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강 하구에 설치된 철책입니다. 간첩을 태운 북한의 반잠수정이 침투할 것을 대비해 197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중보가 생기며 이런 침투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철책을 없애달라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쪽에 강항 스피드닝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철책선을 제거해서 시민들에게 한강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철책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강이나 바다를 따라 세워진 철책은 모두 약 300km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0km 정도는 철거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CCTV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서해안 인접지역 등 3곳의 철책 약 1.4km는 당장 올해부터 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더위의 끝자락 말복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졌지만 동쪽 지역은 비가 와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태풍 영향권인 제주도는 폭염, 호우, 풍랑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같은 한반도지만 동쪽과 서쪽 지역의 하늘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 일사량이 많아져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반면 동쪽엔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경주는 116.5mm, 강원도 고성은 7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폭염에 호우와 풍랑특보까지 겹쳤습니다. 비 때문에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간 곳도 많았습니다. 다행인 건 한 달 넘게 한반도에 더운 바람을 불어넣은 티베트 고기압이 얇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압 틈새가 벌어지면서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주말까지는 기온이 조금이나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열대야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미 17호 태풍 버빙카와 18호 태풍 룸비아가 각각 베트남과 중국 쪽으로 방향을 튼 가운데 오늘 오전 괌 주변에서 19호 태풍 쏠릭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후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접근할 경우 다음 주 후반엔 비가 내리며 다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됐습니다. 이때 체포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이 1년 반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 여성에게 최종 변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유죄 판결이라고 주요 외신과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여성 2명을 차에 태웁니다. 베트남인 도안티 흐엉,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입니다.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작년 2월 신경작용제 VX를 김 씨의 얼굴에 묻혀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샤알랑 고등 법원은 두 여성이 북한 사람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흐엉이 김 씨의 얼굴에 VX를 바른 후 화장실로 가 손을 씻은 것은 범죄 의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두 여성의 최후 변론을 듣겠다며 변론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과 북한 용의자 간에 김정남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과 현지 매체는 사실상 유죄 판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망친 상태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한강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오동진 소방위와 신문규 소방장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소방청은 두 소방관을 한 계급 특진시키고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소방관은 유난히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가족은 국화꽃을 차마 내려놓지 못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두 사라들은 천진난만하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죽음이 믿기지 않는 건 동료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처럼 의젓했던 내 친구 동진이 항상 쌍둥이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던 멋진 소방관이자 아빠였던 내 친구 문규. 지난 12일 보트가 수중보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소방관은 배가 뒤집히면서 실종돼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갑내기 동기였던 두 사람 모두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은 순환구조 전문가였습니다.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진 합동 연결식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에 앞서 태극기에 쌓인 시신은 일터였던 김포 소방서를 들렀습니다. 소방청은 두 소방관을 1계급 특진시키고 옥조 근저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직원에게 갈 경력금을 빼돌리고 친척을 구청 관련 기관에 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온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구청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앞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200여 차례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설악산에서 초식동물로 알려진 다람쥐가 누룩뱀을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뱀이 공격을 시도하자 다람쥐가 잽싸게 몸을 날려 피합니다. 다람쥐가 뱀의 몸통을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위협하던 뱀이 도망치기 시작하고 다람쥐는 계속 뒤를 쫓습니다. 독이 없는 누룩뱀은 다람쥐의 끈질긴 공격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내 온라인몰에서 파는 천연 비누에 실제 천연 성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4개 제품의 성분을 해외 기준에 맞춰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천연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위안, 우리 돈 100억 원대 출연료를 숨긴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배우 판빙빙이 연금 상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 CCTV 진행자인 취융 위안은 판빙빙이 지난 6월 나흘 공연에 1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뒤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계를 잡고 손가락을 움직이자 내시경에 달린 로봇의 팔이 따라 움직입니다. 카이스트 미래 의료 로봇 연구단이 개발한 내시경 수술 로봇입니다.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시경 로봇을 국내 기술로 만든 건 처음입니다. 피부를 째지 않고 항문이나 요도를 통해 넣어 수술할 수 있어서 세균 감염이나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에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온 채소의 상당수도 비닐하우스 농장 것들이 많죠. 이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문제는 너무 열악한 이들의 노동 조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 단지입니다. 이 마을에선 한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자주 보입니다. 근데 하우스는 다 외국인. 맞아. 진 말고는 다 외국인. 그 뜨거운 하우스는 누가 하려고 그래요? 하우스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하우스 사람들은. 바깥도 덥지만 이 하우스 안쪽은 더 찌는 듯이 덥습니다. 지금 이곳의 하우스 온도가 39.6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사일에는 쉴 새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처를 가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수십여 동이 펼쳐져 있는 농촌 한가운데 검정색 비닐에 덮여있는 비닐하우스 한 동이 더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농작물을 저장하는 창고처럼 생겼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건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 외에 먼지 쌓인 잡동사니와 가구들이 잔뜩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11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숙사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냉방시설도 없어 한낮 내부 기온은 40도를 넘습니다. 안에 키우는 닭도 더위에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 날리는 흙먼지도 집기에 그대로 쌓입니다. 밭 귀퉁이에 쓰러질 듯 서 있는 비닐하우스는 인근 농장의 또 다른 기숙사입니다. 들어가 보니 흙바닥엔 농약통이 굴러다닙니다.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까 내린 비가 천장에서 떨어져서 이 위쪽에는 완전히 곰팡이들이 가득하고요. 이쪽은 침실인데요. 이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 벽에도 곰팡이들이 계속해서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이 습한 탓인지 이 벽지들이 울어 있고요. 잠을 청하는 침대도 상태가 성치 않습니다. 부엌은 간신히 밥만 지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하수도도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인근 밭에 뿌린 농약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주 환경도 문제지만 노동 조건 역시 심각합니다. 일부 농장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서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지만 농축산업은 법정 근로시간과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조금 더 사정이 좋은 농장으로 옮기고 싶어도 고용주 허락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많이 앉아요. 밀어요. 아무래도 안 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창 취재라던 중 고용주가 찾아왔습니다. 뭐 얼마나 이렇게 정도면 우리 한국 사람도 저기서 하나로 살아요. 그 화장실 안에 스테이지 다 있거든. 그런 건 안 마시고. 여기 농지법 위반 소재. 농지법 거야. 여기는 진짜 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용주한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해도 고용주의 사인 없이는 다른 직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노예법 같은 거죠. 완전히 그냥 가불관계, 이런 가불관계가 없는 거죠.
고용주의 동의 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 아래선 고용주의 힘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고치거나 최소한 그 힘을 견제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보았습니다. 컬링의 불모지에서 누군가 건넨 희망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넨 희망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아이들의 미래를, 더 많은 아이들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 당신의 후원에서 시작됩니다. 월드비전.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년필이 없으니 글 쓸 기분이 안 나네. 스님은 유독 만년필을 좋아했습니다. 어찌 보면 집착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각만으로 글이 써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드는 필기구와 종이의 형태와 질, 기분이 하나가 될 때 글이 된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마음에 드는 만년필에 집착했던 그는 다름 아닌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스님도 연장 탓을 하다니 꽤나 흥미로운 반전인 듯 싶다가도 스님도 속인과 같은 본뇌는 어찌할 수가 없나 보다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 최근에 출간된 김금희의 소설에도 간단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형, 번뇌를 어떻게 없애요? 주인공의 질문에 출가해서 스님이 된 그의 선배는 단언합니다. 못 없애. 내 번뇌도 못 없애. 팔만대장경, 그 수없이 많은 글자들을 하나로 줄여보면 그것은 곧 마음 심자가 된다는데,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종교인을 아름답게 여기는 이유는 들끓는 세속의 욕망 속에서도 고요하고자 애쓰는 마음의 다스림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앞으로 웬만한 정치인들 뺨치는 일들을 더 보게 될 겁니다. 조계종의 내홍을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한 불교계 인사가 건넸다는 말입니다. 총무원장에게 숨겨둔 부인과 자식이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기자의 말을 빌자면 드라마 뺨치는 빠른 전개와 반전을 거듭했고 결국 오늘 조계종 종단 사상 처음으로 그 수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부처가 하늘에 뜬 달이라면 스님들은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데 그 소란함 속에 가려서 세상이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고요함은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만년필이 없으니 글 쓸 기분이 안 나네. 유독 만년필을 탐했던 스님의 선택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서 만년필이 2개가 된 뒤로는 오히려 살뜰함과 고마움이 사라져서 결국 한 개를 다른 이에게 주어버렸다는 것이죠. 소유하지 않으려 번뇌했던 아름다움. 하나뿐인 법정의 만년필은 세상에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겼으나 남은 이들의 저 들끓는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삼성그룹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여러 언론들은 통 큰 투자라거나 결단, 선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런 보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거나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주일 사이에 기사가 참 많이 나왔죠? 네. 말씀하신 통큰 혹은 선물 같은 표현을 담은 제목의 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기업이 투자를 많이 늘리는 건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기업이
뭔가를 베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았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발표를 두고 뭐 역대급 투자다, 이례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삼성이 앞으로 3년간 투자를 크게 늘리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그룹 63개의 계열사 중에서 16개 상장사의 실제 투자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3년간 약 152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총 180조 원을 쓰겠다고 했으니 이대로라면 18%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네, 18%면 금액으로는 28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의 투자 추이를 보면 이번에 갑자기 금액을 확 늘렸다기보다는 최근 투자했던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근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쭉 그래왔어요. 규모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의 차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했던 규모를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5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연도별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2015년 투자는 총 44조 49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고 2016년 44조 1,373억 원, 그리고 지난해 6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판단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어서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워낙 그룹이 크다 보니까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액수가 크다는 차원에서 통 큰 투자지 뭐 자기는 손해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투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할 이유도 없고요, 기업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투자 계획이 발표된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지켜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와 달리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단 사업 보고서는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면 추정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번 발표 전에 투자 계획을 내놓았던 건 2013년이 가장 최근입니다. 당시 시설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 48조 1천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나요? 2013년 상장사가 17개였습니다. 그의 상장사의 실제 투자액은 42조 2,235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이 금액과 비교해 보면 계획에 비해서 87%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조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은 미디어가 투자 규모를 놓고 지나치게 해석하기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실행이 되는지 그걸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네,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익 위한 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특활비. 그렇습니다. 아직 없애지 않은 거요. 예, 의장단이 올 하반기 특활비 중에 남겨놓겠다고 한 돈이 정확히 딱 잘라서 5억 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추정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저기 다운 펼쳐놨는데. 그렇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저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외교나 안보, 통상 분야에서 국익을 위해 이 정도의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역시 국익을 위해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서의 국익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특수활동비를 사실 어떻게 할까 하고 공휴일인 어제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 등이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 의장이 100% 다 없애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유인태 사무총장이 여러모로 국리를 해보고 꼼꼼히 살펴봤는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다. 이 돈도 최소한도의 돈도 없앤다면은 국회 해산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부 남겨놓자고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범인들은 대체 그것이 뭔지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길은 없으나 그걸 없애면 국회가 해산될 정도입니까? 표현이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5억 원에?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렇겠죠. 의도로 풀이가 예, 됩니다. 예. 굉장히 강조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꼭 필요하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한 건데요. 예. 특수활동비는 본래 취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쓰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용처를 세세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고요. 이 입장은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바로 19대 국회 때 국회 사무처의 고위직으로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요. 예. 관계자에게 대체 안보, 외교, 통상에 국익을 위한 돈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예. 외교나 안보의 비밀리에 써야 할 돈은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 해외 방문 시 현지 경력으로 줄 뿐이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예. 이미 몇 차례 보도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실제 비밀리에 국익을 위해 쓸 돈은 없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경력금이나 또는 쌈짓돈으로 쓰이는데요. 국회의 경우도 19대 때의 예를 보면 사실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명절 때 경력금을 주거나 예. 야근하는 상임위의 직원들에게 경력금을 주는 식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는 국회의장단이 생색을 내면서 금일봉으로 줄 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의 우리 세금인데. 급여를 올려주고 수당을 올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설마 아니 그거 가지고 아무리 강조해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예. 국회 해산을 얘기한다라든가 아니면 국익을 얘기할 정도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기보다는 기밀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활동들에 혹시 쓰이지 않을까 예.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죠, 정보 공개로 뭔지.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는 연내에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겠다고 했는데 예. 그것도 두고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거기까지는 박성태 기자의 취재도 통하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현재까지는 사용처가 기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분열과 통합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 어떤 얘기입니까?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손학규 고문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해찬 의원을 오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고문은 민주당은 이해찬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면 본격적인 분열을 겪을 것이다. 비주류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 이해찬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비주류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 이 비주류가 대통령하고도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굳이 현재 선거 운동 중인 남해당 후보에게 죄를 뿌린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해찬 대표하고 손 고문은 좀 인연이 있긴 있었죠. 좋은 인연은 아니었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손학규 고문이 예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같은 날 이해찬 의원이 탈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 못 보겠다는 거였고요. 또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견제가 지금 당대표 선거에도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 고문이 구태여 남해당의 이해찬 의원을 비판한 것은 선거 전략상도 그렇고 만일 당대표가 돼도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삽질은 삽질이다로 잡았습니다. 삽질은 뭡니까? 예,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2013년 공군에서 진짜 삽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눈을 치우는 삽질인데요. 공군에서 만든 영화 레미제라블 패러디 영상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 높은 품질의 그 콘텐츠로 6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예. 계속 삽질하면서 영화 레미제라블 패러디에서 나왔고 일부 장면은 흥미와 극적인 재미를 위해 연출했다라는 문구가 저 영상의 맨 앞에 있지만 사실 높은 품질도 있지만 인기의 비결은 공감이었습니다. 예. 군생활의 상당수가 제설과 제초, 즉 총보다는 삽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군 전역자들의 공감이 저 영상에 높은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풀 뽑기와 눈치우기를 많이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눈치우기 같은 경우는
제설 장비를 추가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풀 뽑기의 경우는 민간에게 위탁을 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눈이 오면 정말 싫죠. 군인들의 경우에는. 예. 예. 그 눈은 자기들이 다 치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산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도 그 훈련보다는 제초가 쉽지 않나요라고 얘기하길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끝내긴 했습니다. 예. 예. 다들 싫어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GOP 4단의 경우 축구장 100개 정도의 풀을 뽑아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오늘 국방부에서 밝힌 자료고요. 일단 군대에서 앞으로 풀 뽑기를 좀 민간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시민들의 반응을 좀 그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예. 환영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군대 가서 무슨 삽질만 하냐 한 게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있고요. 군인은 저건 군인이지. 좀 과장일 겁니다. 예. 예. 노가다 일꾼들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일부에서 좀 색다른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군대 로망이 사라졌구나. 군대의 꽃은 삽질인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삽질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거나 또는 전역자의 불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지나놓고 나면 다 추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삽질에 대해서 제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 모든 건설의 기본 작업입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 일인데요. 또 하나의 뜻이 속된 표현으로 표준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헛된 일을 속되게 성과가 없는 헛된 일을 계속하는 걸 속되게 일컫는 말로도 국어사전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저 뜻이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헛된 삽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죠? 예. 끝으로 어제 보도 내용 중에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BTS 즉 방탄소년단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측근의 말에 따르면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측근에 따르면 사실 잘한다. 예전에 통화대기임으로도 방탄소년단 노래를 썼다고 하고요. 예. 제가 오늘 송영길 의원에게 확인해 보니 난 방탄소년단을 잘 안다 해서 항의 들어왔습니까? 측근이 또 다른 예. 측근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어느 측근은 모른다고 했는데 예. 어느 측근은 잘 안다고 했다 그런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처음에 전한 측근이 덜 가까운 측근인 것으로 보시면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 있다고 평가하는 언론사에 JTBC가 2년 연속 선정도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부가 최근 기자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22.3%가 JTBC라고 답했습니다. JTBC 다음으로는 KBS,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선정됐습니다. 영향력 측면에서도 응답한 기자 41%가 JTBC를 꼽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 연합뉴스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덥습니다. 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appiness hit her like a train on a track. Coming towards her, stuck still, no turning back. She hit